나이트 시네마의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 없이 입장해주세요. 이번엔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4월 12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읽기 전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 호명하고 진행해보겠습니다. 바이올렛 유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파인님, 푸파퐁 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현님, 임판호님, 우엉오뎅님, 카깡님, 윤가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댓글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팟빵입니다. 파랑1님께서 미키 세븐틴 1170억 원 손실 개봉 한 달 만에 안방행이라는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렇게까지 망할 영화인가 싶기는 한데 꽤 괜찮게 봤는데 좀 이렇게 흥행 성적이 안 좋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순 제작비가 1억 1,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 원이라고 하고요. 마케팅 비용이 약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69억 원이 들었다고 하고, 손익분기점이 약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85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극장 흥행 부진으로 인해서 약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70억 원의 손실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손익분기점에 크게 미치지 못해서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는 재정적인 타격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2차 시장에서라도 이거를 좀 만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쿠팡플레이와 애플TV에서 이제 구매나 대여를 통해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약간 저평가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흥행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은 안방에서라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인님이 극장 여건이 정말 처참합니다 라고 하는데 좀 씁쓸합니다. 승부가 이번 주말에 좀 힘을 내줘가지고 손익분기점인 180만 관객을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투자자의 씨가 마르면은, 지갑이 닫히면은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영화보다는 좀 소규모 영화 위주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되겠고, 아마 당분간 국내 영화는 이런 손익분기점 100만, 150만 요 전후 정도의 규모로 영화가 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랑1님이 또 예언자라는 영화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글자도 모르고 부모도 없는 말리크는 소년원 생활을 전전하다가 19살에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 글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며 강렬한 폭력에 노출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종잡을 수 없는 데다가 이야기의 생동감마저 넘치니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라고 예언자라는 영화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 듣는 작품이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프랑스 감독 자크 오디아르의 2009년 작품이라고 하고요. 2025년 4월 2일 날 재개봉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신 것 같아요. 이게 OTT나 아니면은 구매나 대여로 볼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재개봉했으면은 조만간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 나오겠죠. 그때 한번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강렬한 성장 드라마라고 하고, 주인공인 말리크가 교도소에서 겪는 폭력, 갈등, 그리고 생존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그린다라고 합니다. 수상 경력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영국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세자르 영화상 9개 부문 수상. 짱짱하네요. 스토리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19살의 아랍계 청년 말리크 엘 제베나는 경찰 폭행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중앙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교도소 내에서 코르시카 마피아 두목 루치아니의 강요로 첫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 말리크는 루치아니의 신임을 얻으며 그의 신복이 되고 코르시카어를 배우며 조직 내에서 입지를 다집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루치아니의 부하로 남지 않고 동료 리아드와 함께 자신의 세력을 키우며
점차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합니다. 영화는 말리크가 감옥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생존 기술을 익히고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라고 하네요. 시놉시스만 읽어봐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하면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금 전까지 이 미키 세븐틴의 극장 흥행 부진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하면 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씁쓸한데, 여기 미키 세븐틴이랑은 상황이 좀 다른 게, 미키 세븐틴은 신작이기 때문에 극장 상영관 수도 짱짱하게 확보를 해줬음에도 이제 역대급 손실을 이제 면치 못한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예언자 같은 경우는 2009년작이 지금 재개봉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 상영관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개봉 한 줄도 몰랐어요. 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죠? 나중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하면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입니다. 퍼펙트 데이즈 후기에 신가님께서 자신만의 확고한 방식을 수동승처럼 살아가는 고고한 남자의 일상을 담담히 그리는 수작입니다. 촬영은 발로 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뭘 또 이렇게까지 촬영을 못했다라는 기준이 뭐지? 아직까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제가 아직 좀 스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촬영을 못했다라는 그 기준이 그게 아직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동진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를 많이 보고 잘 보는 사람들은 촬영 기법에 대해서 영화를 감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 카메라맨이 왜 저 각도에서 저렇게 찍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저는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데이즈의 촬영을 발로 했다라고 말씀하신 신가님은 그 경지에 오르신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이게 그 경지에 오르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그냥 모르는 지금이 더 행복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 아는 자의 고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르면 안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액션 영화에서 뭐 총기 종류나 총기 고증, 뭐 총기 파지법, 저는 쥐뿔 모릅니다. 어떤 총을 어떻게 들고 나와서 어떻게 쏘든 저는 몰라요. 근데 그거 아시는 분들은 그게 하나하나 다 눈에 거슬리겠죠. 근데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볼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운드도 마찬가지죠. 저는 막귀라서 사실 잘 들린다, 잘 안 들린다 요것만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음의 영역이 어떻고 고음이 뭐 어떻고 뭐 이런 게 다 구분이 되는 귀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극장 사운드 세팅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영상 소스의 그 사운드가 어떻게 뭐 되어 있냐라든가 그런 거에 다 영향을 받으실 텐데, 그러면은 힘드시겠죠. 하지만 쥐뿔 모르는 저는 어떻게 나와도 그냥 행복하게 본단 말이에요. 저런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부러우면서도 그 경지에 나도 오르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라는 그 생각이 동시에 좀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른별님이 충만한 일상이란 이토록 아름답다. 야쿠쇼 코지는 연기를 넘어서 인생을 그려내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 작품 중에 멋진 세계와 큐어를 추천합니다. 특히 큐어는 정말 명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멋진 세계는 아직 못 봤고요. 큐어는 왓챠에 올라왔을 때 왓챠 파티를 통해서 저희 청취자분들과 다 같이 봤는데 정말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잘 만든 건 알겠는데 막 다시 보긴 좀 힘들 것 같다? 보는 내내 되게 힘들었거든요. 좋은 영화고 잘 만든 건 알겠지만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에는 정신 데미지가 좀 큰 그런 영화 같아가지고 보면서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랬던 영화가 이 큐어랑 오디션 두 작품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서는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봤지만 두 번은 못 보겠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큐어랑 오디션이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리키리키리 한국 야쿠르트 과자 중에 키리라고 있어요. KIRI라고 키리 그 과자가 있거든요. 그거 그냥 오가다가 야쿠르트 아주머니 보이면은 그냥 애 간식으로 하나씩 아무 생각 없이 사 먹었던 그런 과자인데, 근데 오디션을 보고 난 이후로 키리 그 과자만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일단 소름 한번 돋고 시작합니다. 신가님은 야쿠소 코지는 맞는 역할마다 얼굴을 갈아 끼우는 배우라서 고백에서 막장 아버지 역할을 보다가 셸리 댄스 보면은 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따가 리뷰할 퍼펙트 데이즈에서도 제가 큐어에서 봤던 그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세상 부처의 얼굴을 하고 있죠.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공포 영화 기담 엄마 귀신 소리도 처음 들으면 기절합니다. 다행히 제가 아직 기담을 의도적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 엄마 귀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히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얘기하니까 궁금은 한데 그거 후유증이 좀 오래 갈 것 같아가지고 기담을 아직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옛날 영상인 비밀의 언덕에 너무 좋은 감상평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고 미세하게 터치하지 못했던 감정까지 속 시원하게 잡아주시네요. 별개로 혹시 영상에 삽입된 피아노 부금을 알 수 있을까요? 노래가 좋아서 따로 더 듣고 싶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내가 무슨 부금을 깔았지 하고 들어봤더니 툴에서 제공되는 저작권 무료 그 피아노 부금을 깔아놨더라고요. 그게 뭔지 못 찾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작권 이제 무료 음원이라고 해서 그 영상 편집 툴에서 샘플로 제공해주는 그런 부금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썼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못 찾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신가님이 링 읽을 때 TV가 저절로 켜져서 기절한 1인이라고 하는데 링 소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링은 저희 사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봤는데 이게 다 같이 모여서 봐서 그런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가 사춘기 때였거든요. 좀 센 척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사촌들끼리 있으면은 괜히 막 뭐 별거 아니네 막 이러면서 보면서 센 척한다고 별거 아니네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기담은 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극장에서 혼자 봤습니다. 공포영화 혼자 보면은 그거 아세요? 뒤에서 누가 같이 보고 있는 거? 혼자 보셨다고 본인은 생각하시겠지만 혼자 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저는 링, 주온, 착시나리, 오디션 등등 그래도 공포영화 나름 봤는데 기담에서는 와 이거는 넘버원이다. 극장에서 봤으면 지렸을 듯. 자 지금 초자연님과 브래드 디카프리오님 원만한 합의를 하셔가지고요. 두 분이서 원만한 합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시님도 혼자 방송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뒤에 옷장이 좀 열려있네요? 저 옷장이 스르르 자동으로 열리면 또 소름이겠지? 그죠? 그리고 승부 영상에 우엉오뎅님이 장르나 소재가 취향이 아니더라도 연기력만큼은 최고였습니다. 키워드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덕분에 한 번 더 영화 생각을 해보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승부의 영화 만듦새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도 배우들이 열연을 펼쳤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죠. 그리고 로비에도 우엉오뎅님이 국내 영화가 많이 극장에 걸리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단비같이 걸린 영화라 흥행이 잘 되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로비 지금 상영관 수도 그렇고 관객 추이도 그렇고 손익분기점인 150만 명은 넘기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파인님은 로비 재미있으면서도 아쉬웠습니다. 하정우 감독 특유의 말맛 코미디를 기대했는데 막상 그 맛은 덜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나시님 방송이 더 재밌습니다. 로비가 코미디 영화인데 제가 리뷰할 때 너무 웃음기를 빼고 했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좀 그런 거예요. 처음에 로비를 보고 이거 리뷰할 때 로비에서 되게 웃겼던 장면들을 좀 얘기하면서 좀 예를 들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친구한테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되게 재밌다 하면서 보여주면서 그 친구 반응을 이렇게 흘깃흘깃 보게 되는 그 느낌 아세요? 근데 친구가 안 웃으면은 왜 안 웃지? 라고 하면서 막 안절부절 하잖아요. 근데 로비를 리뷰하면서 제가 거기서 웃겼던 장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왠지 제가 그 기분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 영화를 리뷰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가 나와버려가지고 코미디 영화는 코미디답게 그냥 유쾌하게 좀 리뷰할 걸 그랬나? 라는 후회가 좀 남더라고요. 하정우는 또 새로운 작품 제작 중이더라고요. 감독으로서 감독 욕심을 못 버리네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작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면은 있는 그런 감독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작품이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음 작품은 한 번 더 기대해보게 만드는 그런 역량은 있는 감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SNL에 그 하정우 배우가 나왔었죠. 본인이 주연과 감독을 다 하는 거를 SNL에서 풍자해서 본인이 막 연기하다가 컷! 하고 난 다음에 연기 좋았어! 라고 하니까 그 배우들이 제 연기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정우 배우가 아니 내 연기가 좋았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꽁트를 막 하던데 요새 주연과 감독을 같이 하는데 재미가 들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주차 영화뉴스 지난 방송에 초자연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원래 일본 영화는 잘 안 보는데요. 라스트마일 세계관에 포함되는 드라마 중 하나인 언내추럴을 작년에 아주 재밌게 본지라 이 영화도 궁금해서 보게 되었답니다. 저야 영화 속 등장인물들도 익숙하고 일본 영화 특유의 오글거림도 견딜만 해서 나름 재밌게 봤지만 이 영화의 세계관을 잘 모르는
분들께는 그저 그런 영화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개봉작이 아마추어 이후로는 딱히 보고 싶은 영화가 없어서 당분간은 OTT에 찜만 해놓고 보지 않은 영화들을 챙겨보려고요. 최근에는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이 희미해진 영화들을 다시 찾아보고 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어서 재밌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언내추럴과 같은 라스트 마일 세계관에 포함되는 드라마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막 이렇게 손이 가진 않았던 것 같고, 아마추어도 개봉 전에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개봉 후에 평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번 주에 극장에 가서 볼 예정이었는데 저희 애가 월요일에 독감 판정을 받았습니다. 애가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가 아파서 학교와 학원을 가지 못하면은 물론 아이가 아픈 것도 이제 걱정이 되지만 그 아픈 아이를 하루 종일 집에서 병수발 들어야 되는 와이프의 그 예민함을 그 예민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아픈 애를 집에서 병수발 들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 후에 제깍 집으로 안 오고 이제 영화 보고 집으로 온다? 영영 영화를 못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깍제깍 이제 지난주는 퇴근하자마자 바로바로 집에 들어와서 육아교대를 그렇게 했었고, 다행히 아이가 어제 아침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극장에 가게 될 것 같은데 2편을 예매를 해놨습니다. 월요일에 택시 드라이버를 예매를 해놨는데 이거는 취소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저희 처제가 또 등남을 해가지고 월요일에 퇴근 후에 산후조리원에 보러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요거는 취소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야당을 예매를 해놨는데 야당에도 슬픈 전설이 있죠. 야당이 지난주에 그 멀티플렉스 3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시사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CGV랑 메가박스 두 군데 야당 시사회가 다 당첨이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가 아파가지고 두 군데나 이제 당첨이 됐는데 한 군데도 가지 못한 그런 슬픈 전설이 있고, 다음 주 개봉작 중에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마리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금요일에 시사회에 당첨이 됐는데 그건 역시 가지 못했죠. 그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시사회에 당첨이 되면은 개봉 전에 볼 수 있다라는 장점과 공짜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어가지고 시사회에 당첨되면은 웬간해서는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좀 많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댓글은 다 읽었고요. 근황 토크를 좀 해보자면은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아이와 함께 롯데시네마에서 열리는 아이브 콘서트 실황 중계를 보러 갔습니다. 예매 성공한 날부터 매일 아이가 아이브 노래 예습한다면서 무조건 아이브 노래만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굉장히 들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아이돌 콘서트를 물론 실황 중계지만 보러 간다라는 게 처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이도 들떠 있었고 저도 들떠 있었거든요. 초통령 아이브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 리버스 임영웅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초등학생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 애와 함께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롯데시네마에 도착해서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우리 애가 좋아하는 그 칼국수 맛있게 먹고 팝콘도 큰 거 야무지게 사가지고 입장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상영시간 10분 전에 보통 입장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입장 시작이 아니라 어떤 직원분이 마이크를 들고 확성기를 틀더니 갑자기 지금 영사기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상영이 취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분 전에? 그래서 처음에 이거 개꿀잼 몰카인가? 뭐지? 이벤트인가? 이러면서 되게 어리둥절했습니다. 와, 진짜 순간 그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극장을 수없이 많이 다녔지만 상영 직전에 상영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 수많은 극장 경험 중에서. 그래서 저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애 얼굴을 딱 봤는데 그 기대감으로 반짝이던 그 눈빛이 순식간에 막 시무룩해지는데, 와,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다 미안해지더라고요. 그 아이의 그 실망감을 생각하니까 저도 괜히 좀 울컥하는 거예요. 이건 과장이 아니고 진짜로 말하면서도 제가 좀 울컥할 것 같아서, 왜냐면 그동안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저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좀 많이 아쉽게 됐다라고 이제 상황 설명을 해줬죠. 다행히 이 예매했던 관람권이랑 현장에서 샀던 팝콘과 같은 스낵류는 전액 다 환불을 해줬거든요. 추가 관람권도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상영이 끝나고 나면은 아이브 포토카드를 지급을 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환불 절차를 이제 줄 서가지고 받았는데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배포를 해줬습니다. 이때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초등학생들의 보호자분들
날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이 참 빠르다라고 느꼈던 게 이 상영 취소돼서 황당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도 일단은 그 포토카드를 받았잖아요. 그 포카를 자기가 이제 최애하는 멤버로 그 트레이드 하려고 사람들끼리 갑자기 그 교환의 장이 순식간에 이제 열리더라고요. 저라면은 속상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빠르게 그 교환의 장이 열리더라고요. 저희도 그 포토카드를 받아서 뒤돌아 서자마자 저희 애 또래 좀 되는 여자애가 오더니 혹시 타입 뭐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포토카드에 타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 A타입, B타입 그런 게 있나 봐요.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포토카드를 까서 보여주니까 이거 B타입인데 뭐 자기 거랑 교환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애는 그 아이브 특정 멤버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아이브의 노래를 좋아하는 그 타입이거든요. 저도 사실 장원영, 안유진 뭐 이런 애들밖에 모르고 나머지 애들은 모르는 상황이고, 저도 애가 막 차 안에서 하도 많이 듣고 하니까 아는 거지 제가 따로 막 뭐 찾아 듣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애한테 이거 바꿔줘도 돼? 라고 하니까 뭐 그러라고 해서 바꿔주고, 아이돌 콘서트장 가면 흔히 있는 일이라고요? 이제 저나 애나 처음이니까 그렇게 갑자기 트레이드 시장이 순식간에 펼쳐지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또 새로운 미션이 생겼죠. 이 시무룩해져 있는 애를 달래줘야 되는데, 이거 뭐 지금 못 보면은 다음에 또 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미안한데 이거는 녹화된 걸 틀어주는 게 아니라 실황 중계기 때문에 재방송이 없다. 그래서 다시 보는 거는 좀 힘들 것 같다. 대신에 녹화본이라도 나중에 재상영을 해준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은 그때는 꼭 와서 다시 보자라고 하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바로 수긍하는 걸 보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가지고 뭐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려서, 애가 로블록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애가 게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카페 들려서 애한테 로블록스 마음껏 하라고 양껏 하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집에 가자고 이제 로블록스 시켜주고, 그렇게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이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아이브 노래를 제가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아빠 미안한데 나 당분간은 아이브 노래 안 들으려고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도 차 안에서 아이브 노래가 나오니까 그냥 바로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당분간은 아이브 노래 안 듣겠다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좀 있었구나. 아이랑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결국 아이에게 그날 하루가 어떻게 기억되는지는 부모한테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도 같이 그 현장에서 짜증내고 극장 측의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하고 뭐 이랬다면은 상황은 상황대로 바뀌지 않고 애한테는 짜증나고 화나는 날로 기억에 남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영이 취소된 거는 뭐 저희 힘으로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기계의 결함이라는데 어떡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아이한테 할 수 있는 위로를 해주고 다른 재밌는 거를 빨리 찾는 게 뭐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기억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웠던 날로 기억될 것 같아서 그날 하루 애를 썼던 것 같고, 애가 7살 때 제주도 여행을 이제 저희 가족 셋이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강풍과 함께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쳤거든요. 제주도에서 강풍과 비바람을 만나보신 분이라면은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저희 육지에서 겪는 그 정도의 체감이 아닙니다. 우산을 못 써요. 우산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산이 무조건 다 뒤집히는 그 정도의 강풍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뉴스에서 비행기 못 뜬다고 속보 나오고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그때 저나 와이프가 와 이번 여행 망했다, 뭐 다 망쳤다, 날씨가 안 도와주네 이렇게 투덜투덜 거렸으면은 애한테도 그냥 그날 제주도의 여행의 기억이 망한 여행이 됐겠지만, 저희는 그냥 그 상황 안에서도 그냥 실내 관광지 위주로 찾아다니고, 뭐 차에서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산 쓴 게 무색할 정도로 비 다 맞고 우산 뒤집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냥 막 으아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장난치고 우산 뒤집어지면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고 이러면서 막 뛰어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때 제주도 여행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망한 여행이 아니라 그 비바람 맞으면서 엄청 웃었던 여행으로 추억을 한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나름의 추억과 방법을 찾아가는 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할 퍼펙트 데이즈와도 조금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근황 토크는 별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별점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나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별 1개는 추천하기가 어렵고 시간을 아끼세요 라는 의미이고요. 별 2개는 OTT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때도 보고 싶으면은 큰 기대 없이 한번 보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별 3개는 딱 기대했던 만큼의 재미와 즐거움을 준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영화다라는 거고, 별 4개는 극장에서 여러 번 다시 보고 싶다라는 의미고요. 별 5개는 소장각이다. 평생 간직하면서 두고두고 꺼내보고 싶은 인생 영화이자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항상 매기고 있는 별점의 기준은 이렇게 되니까요. 앞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봉작 소개와 영화 뉴스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봉작은 야당입니다. 야당. 근데 이게 제목이 야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치 영화 아니냐고 여당 야당할 때 야당 아니냐 고 하던데, 이게 뿌락지를 뜻하는 속어라고 하더라고요. 야당이라는 게.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걸로 쓰인 거고, 실제 검색해보면은 그 속어 사전 같은 거에도 나옵니다. 야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찰 측의 뿌락지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마약 범죄의 어두운 세계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범죄 액션 느와르라고 하고요. 황병국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국선 변호사 30만원 국선 변호사 30만원 다들 아시죠? 그분이십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정확히 대사를 기억하고 계시네요. 얼마 받는 줄 알아? 30만원 받아. 30만원. 네, 맞아요. 그 감독님 맞습니다. 서울의 봄에도 나와가지고 아주 얄미운 연기를 하셨고, 베테랑에서도 나와가지고 야, 너 어디 소속이야? 이러면서 왜 우리 밥그릇 뺏어가냐고 황정민한테 팍 쏘아붙이는 그 생활 연기 톤의 달인 배우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연출을 했고,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주연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네요. 마약 브로커, 수사기관, 권력 간의 복잡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첩보전과 권력 다툼을 다루며 강한 몰입감을 선사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대대적인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시사회에 갔다 오신 분들의 평을 종합을 해보자면은 한국 영화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난하게 즐길 만한 킬링타임용 영화 정도는 된다, 요렇게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예매를 해놨는데 요거 다들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가 개봉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로맨틱 코미디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고요. 브리짓 존스의 새로운 인생 여정을 그린 감동적인 피날레라고 합니다. 2016년작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이후 9년 만에 돌아온 신작이라고 하고, 25년간 이어진 시리즈의 대장정을 완성하는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시놉시스는 사랑하는 남편 마크 다시와 사별한 후 정체된 삶을 살던 브리짓이 다시 일과 사랑을 시작하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주변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나갑니다 라고 하네요. 저는 이 브리짓 존스 시리즈를 단 한 편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기대가 되진 않는데, 이게 워낙 매니아층이 두터운 시리즈라서 기대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장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개봉을 합니다.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디바로 손꼽히는 마리아 칼라스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린 전기 드라마라고 하고요.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파블로 라라인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이 라라인 감독의 20세기 아이코닉 여성 전기 영화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로 나왔던 게 2016년작 제키이고요. 두 번째로 나왔던 게 2021년작 스펜서인데, 요게 요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요 마리아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안젤리나 졸리는 마리아 칼라스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7개월간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며 영화 속 오페라 아리아를 직접 소화해내는, 직접 소화했다고 하네요. 열정을 보였다. 제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후 안젤리나 졸리의 연기가 극찬을 받으면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제97회 아카데미 촬영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사회 후기는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시내 20일 평가를 좀 볼까요? 박평식 님이 시덥잖게 잔기술을 부리는 연출과 편집이라고 한 줄 평을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이용철님은 칼라스의 마지막을 가슴 저미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냐마는 뭐야. 최현수님은 여전히 스펙타클의 덫에 갇힌 라라인의 전기 영화라고 하네요. 그렇게 평가가 좋진 않네요. 그리고 영화 사유리가 개봉을 합니다. 일본 호러 영화 거장 시라이시 코지 감독과 공포 만화 대가
오시키리 렌스케 작가가 협업한 작품으로 J-호러 장르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담은 괴랄한 호러 영화라고 합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이미 한번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보신 분들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다라고 극찬을 하셨던 작품입니다. 단순히 귀신들한테 당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반격에 나서는 인간이 귀신에게 이 반격에 나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코미디물에 오히려 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오신 분들이 너무 유쾌하게 재밌게 잘 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색 시사회를 또 진행을 했었는데 영화 상영 도중에 이제 단톡방을 파가지고 그 시사회 참여 인원들의 단톡방을 파가지고 그 단톡방에서 카톡하면서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색 시사회도 열었더라고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목이 사유리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인 사유리 씨를 GV 멤버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GV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요거 아쉽게도 보고 싶은데 저희 동네에서는 상영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OTT로라도 나오면은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신가님이 비틀주스 같은 건가 보네요 라고 하는데 어떤 가족이 흉가에 이사를 가게 되고 그 흉가에 귀신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게 되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각성을 해가지고 귀신을 좁혀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견자단 감독 주연의 열혈검사가 개봉을 합니다. 전직 형사 출신의 검사 곽자호가 이제 견자단이겠죠. 마약 밀매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청년의 사건을 맡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사건의 배후에 거대한 마약 조직과 부패한 변호사 900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경력과 목숨을 건 곽자호는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부패와 범죄를 척결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1인칭 시점의 액션과 총기 액션, 차량 추격전, 1대 100의 맨몸 격투, 지하철 격투 등 다양한 액션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사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시사회 반응은 액션 장면은 볼만하다. 근데 이게 어쨌든 주인공이 검사잖아요. 그래서 법정 장면도 나오는데 법정 장면은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션 하나는 볼만하다라는 시사회 후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가님이 자다니 형이 이제 노세화가 또렷해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쵸.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액션 폼을 뽑아내는 건 또 이제 우리 자다니 형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니 형 지금 저기 존윅 시리즈 스피노프도 감독 주연 다 맡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탄 소년이 재개봉을 합니다.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이고요. 메가박스에서 단독 재개봉합니다. 벨기에 거장 다르덴 형제가 연출을 했고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소년과 한 여성의 따뜻한 만남을 통해서 희망과 인간애를 그린 감동적인 드라마라고 하네요. 이것도 보고 싶은데 정말 슬프게도 저희 동네에서는 상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봉한 작품들이 보통은 이제 기존에는 OTT에 없었더라도 이제 OTT에 등록이 되는 것 같은데 요것도 나중에 늦게라도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박스라고 안 하시네요 라고 하는데 메가박스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영화 뉴스입니다. 이제 드라마 소식인데 특이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클라이맥스라는 드라마인데요. 영화 미스백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이지원 감독이 대본 집필과 연출을 맡은 작품이고요. 제작사는 남산의 부장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서울의 봄을 제작했었던 하이브 미디어코프에서 제작을 합니다. 캐스팅은 하지원, 주지훈, 오정세, 차주영, 나나 배우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이 클라이맥스를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시놉시스 때문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끝없는 욕망을 가진 부부가 각자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짓밟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권력의 카르텔을 활용해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라고 하네요.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데? 아마도 하지원이 이 주인공이겠죠. 그러니까 하지원이 김건희 아닙니다. 제가 실언을 했네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류의 드라마 중에서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득바득 올라가서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을 그린 드라마 중에서 황금의 제국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고수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요거 끝내줍니다. 저 이거 방영 당시에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요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CGV 소식인데요. CGV가 784억을 극장 투자 참사로 인해서 날렸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CGV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극장 투자 실패 사례가 현지 언론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CGV는 2018년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위치한 건물 내 멀티플렉스를 인수해서 리모델링 후 2021년 개장했으나 해당 지역은 치안이 매우 열악한 지역의 인근으로 노숙자와 마약 거래 문제 등으로 인해 관광청에서도 야간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곳이었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도시 전반의 공실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급 관람 경험을 내세운 CGV의 전략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은 개장 1년 만에 종료되었으며 CJ는 장기 임대 계약 조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피하기 위해 건물을 인수했다가 별도 법인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실 처리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손실을 가중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 로펌과 성공보수 소송까지 패소하면서 추가 배상급 약 157억 원을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전체 손실은 최소 784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CGV 브랜드 신뢰도와 글로벌 투자 전략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라는 기사인데 말 그대로 똥볼 찬 거죠. 네. 아니 백날 뭐 극장 어렵다, 뭐 극장 표값 비싸다, 극장에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모션도 하고 이런저런 시도도 하고 GV도 하고 굿즈도 만들고 하면 뭐해. 똥볼 한번 차가지고 784억을 날려버리는데 야, 이 참 직원들은 정말 허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좀 많이 슬픕니다. 그리고 게임 원작 영화 마인크래프트가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평론가 평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지금 박스 오피스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 프리뷰 수익 1060만 달러를 포함을 해서 총 5,8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라고 하네요. 게임 원작의 영화 중에서는 가장 큰 개봉 첫날 수익이고 기존에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가지고 있었던 3,170만 달러를 지금 이 마인크래프트가 5,800만 달러라는 수치로 뛰어넘었습니다. 와, 이게 뭐 어마어마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개봉 전 선 상영회를 하는데 저희 애랑 같이 보러 가려고 예매를 해놨습니다. 저희는 마인크래프트는 안 하고 로블록스만 하긴 하는데 그래도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매를 했고 SNS에 돌아다니는 이제 짤을 보면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마인크래프트 안에 인기 캐릭터가 있나봐요.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순간 미국 초등학생들이 막 팝콘 집어 던지면서 환호하고 난동을 피우는 그 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 상영관에서만 저 지랄이 났나 생각을 했더니 많은 상영관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촬영한 거를 이제 모아서 이제 모음 짤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현지에서는 난리가 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치킨 조키라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요게 인기 캐릭터인가 봐요. 그리고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 더 피니션 스킴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웨스 앤더슨이 로만 코폴라와 함께 각본을 쓰고 감독한 첩보 스릴러 영화라고 하고요. 가족 사업과 복잡한 부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어두운 이야기를 다루며 배신과 도덕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선택들로 가득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개봉일은 5월 30일에 미국 제한 개봉을 하고 6월 6일에 미국 전체 개봉을 하는 것 같고 출연진이 아주 빵빵합니다. 벤시오 델 토로, 미아 트리플턴, 마이클 세라, 스칼렛 요한슨, 톰 행크스, 브라이언 크랜스턴, 베네딕트 컴버비치, 리즈 아메드, 제프리 라이트, 루퍼트 프렌드, 리처드 아이오아데. 와, 이 출연진이 아주 짱짱합니다. 예고편도 감상을 했는데 저도 꽤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요거 국내에도 해외 개봉 시기에 맞춰서 좀 개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신작 영화 부고니아가 2025년 11월 7일 개봉 예정이고요. 이 작품은 무려 2003년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근데 리메이크하면서 원작의 설정을 조금 바꿨는데 지구를 지켜라에서 외계인으로 의심받는 고위직을 가진 역할로 백윤식 배우가 열연을 펼쳐줬잖아요. 근데 이 리메이크작인 부고니아에서는 엠마 스톤 배우가 외계인으로 의심받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제시 플레먼스가 그 신하균 배우가 연기했었던 음모론자 역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두 명의 음모론자 청년이 대기업 CEO를 납치해서 그녀가 외계인으로 지구를 파괴하려 한다고 믿고 이를 막기 위해서 행동에 나선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는데, 요 큰 맥락은 원작과 동일한데 캐스팅과 캐릭터 설정을 좀 바꿨죠. 기대가 되고요. 엠마 스톤이 빤스바람으로 발등을 이태리 타올로 문지른 다음에 물파스 공격을 받는 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야, 이게 미국에서 이태리 타올을 그대로 쓰진 않겠죠. 뭔가 좀 고문 방식을 로컬라이징을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요르거스 란티모스 감독이 좀 기괴한 작품에 좀 특화되어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요 작품의 결과도 잘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에스터 감독의 신작 에딩턴의 스틸샷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대 서부극과 블랙 코미디 장르라고 하고요. 팬데믹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진은 호아킨 피닉스, 페드로 파스칼, 엠마 스톤, 오스틴 버틀러, 루크 그라임스, 디어드리 오코넬, 마이클 워드, 크리프턴 콜린스 주니어가 출연을 한다라고 하네요. 시놉시스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뉴멕시코의 작은 마을 에딩턴이 배경이고요.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하는 보안관과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하는 이 시장이 정치적인 갈등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지역 식료품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시장 선거로 이어지고 마을 주민들 간의 분열과 폭력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아리스타 감독이 가족 관계를 기묘하게 꼬는 게 장기인 감독인데, 이번 작품에서는 지금 이 시놉시스만 봤을 때는 이 가족의 키워드가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요거를 또 어떻게 만들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영화 뉴스입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가 실사화가 됩니다. 20년 후에 노하라 가족을 그린 쇼폼 무비로 제작이 되고요. 짱구의 일본 이름이죠. 노하라 신노스케, 그리고 아버지 히로시, 어머니 미사에 모두 다 실사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20년 후에 이제 모습을 하기 때문에 짱구가 아이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성인으로 나와서 연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가님이 실사화는 못 말려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영화 뉴스와 개봉 영화 소개까지 마쳤고요. 이제 폭삭 속았수다 이야기를 좀 했다가 퍼펙트 데이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제의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를 드디어 다 봤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 역시 매회 울컥하면서 몰입해서 감상을 했습니다. 워낙 인기작이다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훌륭한 감상평과 해석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감상평보다는 이 숟가락이라는 키워드로 이 작품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가족과 주변 인물들의 긴 세월을 따라갑니다.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토대이자 벗어날 수 없는 굴레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죠. 특히 전쟁 직후 피폐하고 개발이 더뎠던 제주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생존의 문제는 더욱 절실하고 무겁게 다가왔을 겁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바로 이 생존의 무게를 숟가락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상하면서 숟가락이 계속 눈에 들어와가지고 요거를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숟가락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던 장면은 이 가출했다가 잡혀서 돌아온 이제 애순을 방 안에 가두게 되는데, 방 안에 가두게 될 때 이 문고리를 걸어 잠그는 장치는 자물쇠가 아니라 문고리에 이 숟가락 하나를 딱 끼워 놓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숟가락이 눈에 탁 들어왔던 것 같고요. 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먹는 것을 위한 도구가 역설적으로 애순의 자유와 꿈을 억압하는 잠금장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때로는 한 개인의 가능성과 미래를 어떻게 구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출인 것 같아서 그때부터 눈에 좀 들어왔던 것 같고, 이 애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사회적인 편견보다는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에서 오는 생존의 무게 그 자체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애초에 애순이 가출을 감행했던 이유도 이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접고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으로 가야 되는 그 현실이 싫어서였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애순이 부산길과 이제 맞선을 보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계속 티스푼을 비추더라고요. 애순이 평소에 사용하던 그런 낡고 투박한 숟가락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그런 티스푼이죠. 이 작은 티스푼은 상길과의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안정되고 풍족한 삶,
그리고 지긋지긋한 이 먹고 사는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길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조건들과 이 반짝이는 티스푼은 마치 이런 삶은 어때? 꿈을 포기하는 대신에 평생 넉넉한 밥상을 얻어먹을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애순의 망설임은 이 선택에 따르는 숨겨진 대가, 그러니까 자신의 꿈과 자율성 그리고 소중했던 관식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망설임에서 끝내 파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 이 작품에서 숟가락은 단순한 식사 도구를 넘어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자 생존 수단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이 끊임없이 생계와 관련된 활동에 매달리게 됩니다. 관식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생선을 팔고요. 애수는 배추를 팔며 생계를 잇죠. 그리고 해녀들은 목숨을 걸고 거친 바다에 뛰어들어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귀한 정복이 잡히는 날에는 분배를 둘러싼 갈등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욕망과 관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행위 속에서 서로를 향한 감정이 오가기도 하죠. 이처럼 인물들의 감정과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이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뿌리 내려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순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해야 됐던 이유, 그리고 부상길과의 결혼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해녀들의 위험한 노동과 그 속에서의 연대와 갈등,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 등이 이 드라마에서 그려지면서 이 수많은 서사적인 전환점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모두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삭 소가수다는 거창하고 화려한 삶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온 구체적인 삶의 단면들을 이 숟가락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고요. 감독은 이를 통해서 특별한 영웅서사나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밥 한 술에 울고 웃었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로 공감과 위로를 건네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숟가락 하나에 담겼던 그들의 고단했던 삶, 그리고 그 속에서도 반짝였던 꿈과 사랑의 순간들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작품인 것 같고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밥 한 술이 되어 주었던 작품 속 인물들의 온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정말 보기 힘들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16부작 모두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TT 오리지널 시리즈 치고는 회차가 긴 편이죠. 보통 6부작, 9부작, 길어야 12부작인데 무려 16부작이라서 저도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고 남들처럼 연달아서 하루에 몇 편씩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완주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다 보고 악연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화를 한 3분의 1 정도 보다가 이제 방송을 켜야 돼가지고 호다닥 달려왔는데 일단 악연도 한 3분의 1 지점까지 봤을 때는 꽤 볼만 하더라고요. 악연도 다 보는 날 후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삭 소가수다는 이렇게 짧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길게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얘기했어. 그죠? 자, 이제 퍼펙트 데이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 그냥 신경 안 쓰고 이야기할 건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스포일러가 중요하고 이런 작품은 아니라서 안 보셨더라도 그냥 참고차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76회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2023년작 퍼펙트 데이즈를 감상을 했습니다. 빔 벤더스 감독이 독일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배경으로 일본인 배우들과 이번 작품을 찍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영화 브로커에서 한번 대인 이후로 이 극중 배경과 배우들의 국적이랑 감독의 국적이 다른 작품에 대한 이 경계심이 좀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주변 시네필 분들이 워낙 극찬을 많이 하시기도 했고 약간 각종 영화제에서 주목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 호기심은 생겼는데 공교롭게도 제 생활관에서는 감상이 쉽지 않아서 극장 감상 기회를 놓치게 됐고 이렇게 뒤늦게 넷플릭스로 감상하게 됐습니다.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내용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빔 벤더스 감독의 필모를 보면은 다큐멘터리도 많이 찍으셨던데 이번 작품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큰 사건이나 극적인 갈등 대신에 이 도쿄의 공중 화장실 청소부인 히라야마의 반복되는 삶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짜
진짜 먼 한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 TV 예능에서 G.O.D 멤버가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멤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생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니까 뭐 특별하게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멤버가 그 말을 듣고 오늘도 1년에 하루밖에 없고 내일도 1년에 하루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었는지 그 말을 한 멤버가 누군지 뭐 이런 기억도 좀 희미한데 그 이야기만큼은 기억에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만큼 그 당시에 저한테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내 평생에 다시는 없는 순간이잖아요. 뭐 특정 기념일도 물론 뭐 소중하지만 매 순간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예능에서 G.O.D 멤버가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일상에서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면서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느껴봐라 라는 게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극찬하시는 영화의 엔딩을 통해서 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극적인 사건 하나 없는 이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인공인 히라야마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흥미롭게 감상을 했고요. 뭐 아쉬웠던 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살면서 한 번은 꼭 봐야 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점들이 좀 생각이 났는지 그리고 뭐가 아쉬웠는지 많은 분들이 극찬하시는 엔딩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포일러라고 해봤자 영화 감상에 지장을 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영화에 제가 공감할 수 있었던 거는 히라야마가 추구하는 삶과 제가 추구하는 삶이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히라야마를 보면은 이제 MBTI로 치자면은 대문자 J 성향인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루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창한 삶보다는 소소하지만 이제 스스로 평화로울 수 있는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루틴이 틀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나잖아? 이거 완전 나잖아 라고 하면서 봤어요. 삶의 안정감을 부여하고 심적인 평화를 찾는 수단으로 이 루틴을 활용하는 성향 때문에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매일이 오늘만 같아라 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히라야마랑 나랑 성향이 참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히라야마도 이른 새벽 동트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서 이불을 개고 작은 화초에 물을 주고 현관 앞에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본 뒤에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아 마시죠. 그리고 낡은 승합차에 올라서 그날 기분에 맞는 카세트 테이프를 고르고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늘 같은 신사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필름 카메라로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이 쿠키 영상에서 코모레비라고 설명을 해주죠. 이 코모레비를 찍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대중목욕탕에서 피로를 풀고 지하상가의 단골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다음 잠들기 전 헌책방에서 산 이 책을 읽습니다. 마치 이 삶의 평온함을 기원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서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의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이나 인물 간의 갈등이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그냥 이런 히라야마의 일상을 쭉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 히라야마의 일상이 더 부각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작은 사건들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갑작스럽게 조카인 니코가 찾아오게 되죠. 니코의 등장으로 인해서 히라야마의 루틴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히라야마의 삶을 바꾸기보다는 이 니코를 데리러 온 꽤 부유해 보이는 이 히라야마의 여동생을 통해서 히라야마가 과거에 가족과 어떤 관계였는지 왜 혼자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되죠. 히라야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확고한 신념으로 삶의 가치를 지켜온 건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뒷배경이 있었음에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제가 아쉬운 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는데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한 조카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설정 자체도 너무 자기적으로 좀 느껴졌고 영화적 허용으로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보통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못 본 조카가 갑자기 찾아오면은 바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 히라야마는 누구보다도 일상의
루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루틴을 깰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도 이제 묵묵하게 받아준 다음에 며칠 동안 이제 시간이 흐른 뒤 여동생에게 연락하는 이 영화 속의 상황이 물론 뭐 히라야마의 속 깊은 성격으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소 좀 자기적으로 끼어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좋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스포티파이를 사용하고 있는 니코에게 히라야마가 이 스포티파이는 어디 있는 가게냐고 묻잖아요. 그때 좀 소소한 개그 장면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좀 재밌더라고요. 뭐가 생각났냐면은 이 카카오뱅크 처음 나왔을 때 이 노란 간판이 안 보이던데 카카오뱅크는 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이야기했었던 이 지인의 일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 계속 노숙자가 나오잖아요. 뭐 여러 번 등장하고 히라야마도 그 노숙자를 꽤 주목하는 걸로 이제 연출이 돼가지고 대체 저 노숙자는 왜 나오는 거지? 라는 의문이 좀 들었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생각해봤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4:3 비율을 사용한 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옛날에 자주 사용하던 비율이라는 면에서 히라야마가 이 아날로그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히라야마의 아날로그적인 취향을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4:3 비율을 썼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요즘 대부분 사용하는 와이드 비율을 사용을 하면은 인물에 집중이 된다기보다는 주변 배경 노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4:3 비율을 사용함으로써 이 히라야마라는 인물에 좀 더 이제 포커싱 되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이어나가 보자면은 이 스포티파이를 듣는 조카와는 달리 히라야마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잖아요. 책도 이북은 고사하고 새 책이 아닌 낡은 책방에서 고른 책을 읽습니다. 사진도 디지털 카메라나 폰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로 찍죠. 처음에는 일본이 워낙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게 더딘 나라여서 저런 사람들이 아직 많나 보다 정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히라야마의 성향을 나타내주는 장치로 쓰인 것 같더라고요. 이 카세트 테이프를 고르는 행위는 단순히 그냥 배경음악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날의 감정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보였고 이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도 매 순간을 더욱 신중하게 포착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처럼 촬영 후에 뭐 바로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사로 막 찍는다든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 헌책에 책장을 넘기는 그 행위까지 모두 과정 자체를 중시하면서 현재를 음미하는 이 히라야마의 성향을 나타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조용히 던지면서 소박한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히라야마의 삶이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지만 자신의 일과 일상에 만족하면서 누구보다도 충만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요. 더 많이를 추구하는 대신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히라야마의 직업이 화장실 청소부인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회적으로는 그다지 뭐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지만 놀라운 프로의식을 가지고 청소에 임하잖아요. 단순히 뭐 그냥 청소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마치 변기 닦고 하는 그 장면이 예술가가 작품을 다루듯이 되게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화장실을 청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소라는 행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더러워진 현재를 깨끗한 상태로 복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청소를 통해서 이 공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까지도 정화를 하면서 새로운 현재를 맞이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화장실 안에서 묵묵히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유지하는 그 모습은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에서 이제 가치를 발견하려는 히라야마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인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이 히라야마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오랫동안 비춰주는데 이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 이 웃음과 울음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을 장시간 보여주잖아요. 와, 근데 여기서 이 야쿠쇼 코지 배우의 연기력이 미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인물의 복합적인 표정만 장시간 보여주는 연출은 영화 펄
첫의 엔딩에서 이 미야고스 배우가 보여주던 장면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작품에서도 훌륭하게 묘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내내 큰 감정 표현을 자제했던 이 히라야마가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야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을 드러내는 거라서 이 히라야마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저 감정이 대체 뭘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들던데, 이 앞서 언급했었던 이 조카인 니코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히라야마에게도 과거에 어떤 큰일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어떤 암시가 있잖아요. 그 일이 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런 과거의 사연과 현재의 안정감이 주는 행복이 동시에 들어서 나오는 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히라야마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감정으로도 보였습니다. 이 물 위에 떠있는 오리가 편안해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힘차게 막 발길질하고 있는 것처럼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히라야마도 평온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일상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이 퍼펙트 데이즈는 지금 여기를 충실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을 배제하고 일상의 순간들이 지닌 의미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통해서 소박한 삶에서 만족을 찾고 평범한 것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끌어안는 태도를 가져야 진정한 완벽한 날들, 즉 퍼펙트 데이즈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서사나 극적인 요소를 기대하는 관객에게는 다소 밋밋할 수가 있겠지만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은 거대한 사건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완벽한 날들이란 완벽하지 않은 날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찾아오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에서 완벽한 날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퍼펙트 데이즈 되세요.